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미국으로 퍼지고 있는데 유가 폭락까지 겹쳐서 뉴욕 증시가 서킷 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보시면 1년치 오른 것이 한 번에 다 빠졌는데요. 자, 이제 남은 건 2008년처럼 이 증시가 반토막 날 이 위기 상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머물다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께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증시 상황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들 힘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고객님들도 그렇고 채권 비중을 좀 늘려서 대비는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든 시기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드리면 그것이 돌아서 저도 성공하고 모두 풍족해진다는 이치를 실행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불곰의 가치투자 따라하기 이 10권 서평 이벤트를 했고요. 그래서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신 이 구독자님들 무작위로 10분을 선정해서 제가 답장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6분께서 먼저 답장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당첨자분 메일 있죠? 이 4분 아직 답장을 안 주셨습니다. 일단 딱 금요일까지만 기다려보고요. 그래도 답장을 안 주시면 다른 구독자님 4분을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메일 주소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제 답 메일이 왔는지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이제 스마트비즈 출판사에서 지원해주신 이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그 이벤트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차례는 길벗 출판사에서 ETF 무작정 따라하기 이 도서 10권을 지원해 주실 예정인데요. 확정이 되면 다음 영상에서 공지를 드리고 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품 이벤트를 해주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님들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 제가 미친 듯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가장 많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영상 한두 개 보고 나서 경제지표를 보고 이 투자를 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자, 이 부분을 확신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들은 수정을 할 수 없죠. 자, 이번 사태가 터지기 이전 영상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면서 현재 경기 국면은 그림의 이 녹색 경기 상승 구간에 80에서 100% 구간 어디쯤 위치한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온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레이트 사이클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이 리스크, 즉 블랙스완이 자주 발생하고요. 자,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최소한 40% 이상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저희 본업인 증권업에서 제가 관리 중인 고객님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까지 채권 비중을 60% 그리고 주식 비중을 40%로 맞추어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주식형 자산을 분할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비중 50, 주식 비중 50이고 앞으로도 분할 매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리 현금화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혹시 염장질을 하는 게 될까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설명드리지 않았더니 자, 경제지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가 이렇게 흘러갈지 예측을 정확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점쟁이처럼 정확히 맞췄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경제지표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왔더니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즉 경제지표는 합리적인 예측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도 경제지표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또는 이번 사태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요 정도에서 좀 더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것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및 유럽 등 이 글로벌 경제에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만약에 망가지면요,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전체의 한 20% 정도 수준인 중국의 경제를 포함해서 동남아 수출국 대부분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대략 35% 정도 수준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의 동남아 주요 수출
국가 역시 자,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경기 영향을 크게 받죠. 자, 결국 미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와 직결되고 우리나라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경제 예측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이 당장 그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앞서 잠깐 살펴본 대로 이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또는 당장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일 수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확산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유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유가 폭락이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급증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전 영상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버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레포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로 돈을 빌려주어 이 이자 차익을 먹는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레포 시장의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회사채 중에서 트리플 B- 이하 투기 증급 회사채인 하이힐드 및 담보대출인 레버리지론에서 현재 과도한 채권이 발행되어 있고요. 자, 이들 기업의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도 여기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 유가 급락은 설명드린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두 번째인 회사채 시장의 불안 요소를 건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하락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졌는지 쉬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 산유국이 이번 사태로 유가 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 추가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했죠. 자, 각자 생산량을 좀 더 줄여서 유가를 뭐 배럴당 $60 수준으로 지키자 이겁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냐 하면 국가별로 원유를 생산하는 손익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은 원유를 생산할 때 발생한 이 총 비용 있죠. 이것을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 가능한 배럴당 유가 수준을 나타낸 표인데요. 자, 오펙에 속한 중동 내륙 지역은 배럴당 $29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54, 그리고 셰일 오일이 $62 수준인데요. 사실상 손익분기점은 단순히 생산할 때 손해가 나지 않는 가격을 말하죠. 자, 그리고 분명 중동 국가들의 손익분기점은 가장 낮지만 문제는 이런 중동 국가들 대부분의 경제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60 이상은 유지되어야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아래로 떨어진다면 재정이 부족해지는 중동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원유를 수입하는 거래처들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를 낮춰서 다른 산유국에서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가를 서로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만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생산량을 조절해서 배럴당 $60 이상으로 유가를 고정을 시키고 각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 또한 이 원유를 수출하는 이 오펙 국가들과 이 거래처를 두고 더 치킨 게임을 해서 다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오펙과 담합을 해서 유가를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가 오펙에서 요구하는 감산 요구량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죠. 그러자 다음날 사우디가 열받아서 이들 생산량을 1000만 배럴로 증산을 하고 원유 판매 가격을 배럴당 $6에서 $8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사우디가 이렇게 나오면 오펙의 각 산유국들도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거래처를 뺏기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들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가격을 인하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선물을 매도하였고, 자, 이에 따라 유가가 급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급락한 것과 미증시 하락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미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자, 미국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 때문이죠.
자, 하이드 채권은 신용등급 트리플 B- 이하의 투기증급 채권을 말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이자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부도 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겠죠. 자, 그래서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한 이 하이드 펀드 ETF는 이런 기업들 약 수백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두 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이자율이 이것을 커버하고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 셰일 오일과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의 이 하이드 펀드 및 ETF들에서 약 10% 정도 수준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하이드 ETF HYG를 보면 셰일 오일 등 에너지 기업들의 약 10%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과 같이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하이드 채권 펀드는 위험하니까 이 ETF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마저 급락하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부도 위기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을 한 겁니다. 자, 특히나 셰일 업체들은 시추공을 여러 개 뚫어서 원유를 캐내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마진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가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자, 국제유가가 급락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2016년부터 치킨 게임이 지속돼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일부 셰일 관련 기업들이 부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요. 자,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더욱 공포심을 느끼고 하이드 채권에서 자금을 뺀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HYG ETF가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이드 펀드에서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트리플 B- 이하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가 하이드 채권 펀드 및 ETF인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요. 일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 기업의 경우 부도를 맞게 되면서 부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이드 채권 펀드 시장이 작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최근까지 미국은 저금리와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드 채권 및 레버리지론 등 이 정급 본드라고 합니다. 트리플 B- 이하 이 채권을 정급 본드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채권 발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유동성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연쇄적인 부도 및 실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불안한 미국 증시가 더욱 크게 급락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유가 하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말 미국 하이드 기업들이 전부 부도나는 상황으로 갈까요? 자, 일단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2016년도에도 있었죠. 미국 셰일 오일 기업과 기존 산유국 간의 치킨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배럴당 $30 수준의 장기간 머무를 경우에는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2016년 치킨 게임 당시에도 유가를 보시면 배럴당 $30 수준에서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현 상태로 오래 유지되기에는 중동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자, 일부 보도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셰일 기업들을 아주 보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중동 국가들의 상황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의 씨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2016년에도 자, 미국 셰일 기업들의 부도 기업들 있죠. 이것들이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로 재편이 됐는데요. 자, 현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고 채굴 기술이 발달해서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오펙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 합의 문제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치킨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다시 러시아와 감산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산유국들이 감산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일단 모여든 그 이유 자체가 뭐죠? 바로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모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번 사태에 따른 확산이 멈추냐이겠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의 경우 이 신규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루 신규 131명으로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 통계를 봤을 때 약 2주 정도의 시간에 피크가 발생하고, 자, 그 이후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 다수 유명 기관에서도 2주 정도를 확산의 피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갑자기 확산이 증가하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증 편향의 영역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확증 편향은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미 마음속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다 끝났다 라고 마음을 이미 정해 두셨고, 그래서 주식을 다 손절하고 앞으로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분이라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다르게 의료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될 거다, 중국은 통계를 감추고 있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근거들을 찾아보시고 이런 얘기만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분이라면 이후 설명드린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반면에 확증 편향은 버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분은 지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오래 머물기는 이 경제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안이 러시아에 전달되고 감산 합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더 높죠. 자,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 및 유럽 또한 확산이 2주 정도를 피크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보면 드디어 이 시진핑 형이 그곳을 방문을 했네요. 자, 이제 자신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겠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확산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2월까지 영향이 적은 정상적인 경제 구간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고용지표, 소비지표가 전부 양호했죠. 자, 그러나 이제 3월부터는 이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표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미국의 이상 한파 당시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경제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둔화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조, 고용, 소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아주 둔화됐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 한파에도 경제 지표가 악화되니까 미국 경제 둔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결국은 해소될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보다는 이 원인이 해소되는지 여부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파였다면 날이 점점 풀리고 있다, 그래서 눈이 녹는다,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확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경제 지표와 다르게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증 편향 없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 논의를 하는 등 긴급 감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 연준 또한 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및 부양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미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오버나잇 레포 국채 거래 규모입니다. 국채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조만간 시장에 기대하던 단기 국채 매입과 레포 개입 시한을 당분간 무기한 연장한다거나 이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미 연준에서 규모를 점차 줄여서 한두 달 내에 이제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 자신들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뒤집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연준이 유동성을 추가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까지 낮춘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일단 미국 경제가 둔화될 위기까지 처해 있고 증시까지 급락을 하니까 트럼프 형이 긴급 재정 정책과 감세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준 또한 돈을 풀 것을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것이 먹혀 들어가면 다시 증시가 반등을 하는 거고,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이건 지금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지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여기서 급락을 할 것이다, 아니다, 벌써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환율에서는 이런 연준의 조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및 통화정책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죠. 자, 그림의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말은 환투기 세력이 달러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달러 대비 중국의 환율 보시면 내려가고 있죠. 한마디로 중국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투기 자금이 반대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자,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즉 환율 측면에서는 이 미국 연준의 이런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고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 환경, 즉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일단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뭐 언제 뒤집힐지 모르겠지만 당장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문제가 되는 미국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보여드리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튀어오르거든요. 이 튀어오르는 수준을 보고 앞으로 낙관을 할지 비관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직은 크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은 상황이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도 수준까지도 가지 못했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확증 편향 하나 없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자, 앞으로 이번 사태의 확산이 크게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거나 뭐 급작스럽게 미국 기업들이 뭐 연쇄 부도를 일으키거나 갑작스러운 변수가 있다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들만 볼 때 어떤 지표에서도 뭐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확증 편향 없는 팩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증시가 다 급락한 이후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자, 그것 봐라.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뭐 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부정적인 얘기들만 어서 다 가져가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런 분들의 뭐 의견이나 뭐 아니면 댓글 등 보면서 불안해서 다 손절하고 뭐 주식시장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확증 편향의 문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변수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